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리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열리는 첫 재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열립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이 재판에서도 지금 태도를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네. 현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유지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그동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은 네. 일단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라고 돼 있는데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공무원이나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한 행위 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네.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뇌물과 배임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 함께 화천대유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유도했었다. 이 부분이 이제 배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총 65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몰아줬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에게 이제 배임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1,500만 원 이상의 땅값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1,400만 원으로 낮게 평가했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5개 블록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초과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도록 민간에게 몰아줬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 1월 31일에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그리고 현금 1억 원을 유동규 씨가 뇌물로서 받았고 유동규 씨는 이 돈을 또 적정 부분을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또 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명이 모두 한 줄기로 지금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본인들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해왔습니다. 또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시의 행정에 따라서 그대로 나갔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냥 그대로 잘했다. 그분은 그분대로 시를 잘 이끌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많이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내일 모레 있을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주 짧게 끝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재판이고 형사재판에서 일단 재판을 시작하면 네. 검사가 왜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여부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입장을 밝힙니다. 인정한다, 아니면 부인한다, 네. 나는 무죄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데 만약에 다 자백을 하면 사실 재판이 굉장히 쉽게 진행됩니다만 이 사건에서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실체가 어떤지와 관계없이 인정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첫날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조사의 절차, 또 증거조사 중에 또 증인 신문 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증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 관계로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도 이 유동규 피고인 재판에서는 또 다른 또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변론을 이제 분리해서 공판 분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떤 내용의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증거 인부 절차까지 하고 재판은 끝나고요. 그 다음 재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재판은 좀 짧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이득을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또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최종 결정자도 있을 텐데 그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진상조사의 의미로 보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낱낱이 다 파헤친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 재구성한다. 이런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부분, 네. 즉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해서 이거 유죄니까 이 사람 벌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 기소잖아요. 공소적인데 그래서 정말 벌을 할 사정이 존재하느냐, 정말 범죄를 범하였느냐. 그런 증거가 확실하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판사가 갖느냐, 만약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지. 네. 검찰의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다 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검찰 측에서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정치권과 또 연결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소 사실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걸 못 봤거든요. 따라서 공소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네. 그 부분 아마도 있었으면 언론 보도가 됐을 텐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사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뭐 안 했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 오는 수요일이고요. 이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저희는 10일에 재판 보고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던진 휴대전화 있잖아요. 이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문제는 포렌식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라도 나서서 좀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있을 텐데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라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경찰이 조사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가져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도 그냥 그대로 주기 어려운 게 경찰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포렌식이라는 작업 자체가 만약에 아이폰이라든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나 높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고발 사주 의혹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휴대폰 내용을 다 지운 상태에서도 이제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했을 때 지난해 있었던 통화 기록까지, 통화 내용까지도 이미 포렌식으로 복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이제 뭐 포렌식을 전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통화 내용, 녹취록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검찰 수사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책임을 미룬다고 하면은 후에 나중에 밝혀질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 결국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형사 처벌은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거나 의문이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증거가 필요한데 최근에 대부분의 증거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런 디지털 기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과 능력이 대단히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이를 수도 있고요. 네. 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진상 부실장과 또 유동규 씨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 문제가 또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면 통화 사실이 있는가? 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언론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정진상 부실장도 인정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그 통화 사실을 안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건가?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진상 부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경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원희룡 전 지사가 했던 이야기, 네. 또 다른 제3의 복심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 이재명 후보가 통화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네.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제3의 복심으로부터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씨의 통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만약 그런 추정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 사실을 이재명 후보에게 알려주었는가 등에 대한 좀 의문도 들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 사실 언제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느냐 이 부분을 밝히면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유동규, 이재명 사이에 누가 위치하며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뭐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네.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의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앞서 그런 포렌식 기술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핸드폰은 그럼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런저런 네. 다 시도를 할 텐데 네.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사실 그 수사 과정 또 중간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현재 수사기관이 무언가를 확인하면은 그 즉시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또 전제할 수는 없어요. 또 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예. 네, 수사기관이 이미 무언가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확인한 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이제 노출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음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경찰이 또 검찰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대장동 수사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였죠. 수사팀 6명이 확진이 되면서 구속된 김만배 남욱 변호사의 조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역 조치를 끝내고 오늘 오후부터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3일 정도 멈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5일에 첫 확진자가 이제 수사관에서 나왔고요. 그 이튿날 바로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네. 6명이 이제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청사 방역 작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청사 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PCR 검사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지금 확진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경제범죄 형사 부장이 있었는데 이 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유진승 범죄 수익 환수 부장에게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팀이 6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전화를 통하든지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수사 공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큰 차질 없이 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 기한이 22일까지입니다. 네. 그 22일까지인데 만약에 5일 첫 수사관 확진이 됐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2주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든 양성이든 2주 후에는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데 2주 후에 격리 해제가 되면 19일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3일 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3일 동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일임했고 또 자료가 또 거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혹시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대질 조사는 진행이 됐었죠. 전에도 네네네. 됐었는데 네.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해프닝이라든지 또는 뭐 언쟁 또는 의견 충돌 뭐 지적 등등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질 조사라는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즉 이 피조사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건데 일단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근데 또 입장을 바꾸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전에 동지들이 다 서로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아니 외국에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끌고 버티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 국면에서 오히려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남욱 변호사에게 떠넘겨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려해서 입국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가능한데, 즉 이 여러 명의 현재 이제 그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은 부각시키고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좀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하는 각자의 어떤 그 각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서요. 공수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고 또 그거를 공수처에게 넘겨줬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가 그 휴대폰을 압수하려면 원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를 해서 네.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하죠. 네.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유죄의 증거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뭐 초기화를 하고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뭔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키, 이 단말기에 대한 그 압수와 그리고 또 그 후에 있는 그 포렌식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인데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법하게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위법하지 않은 수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따라서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해서 이제 소유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의 제출이라는 네. 게 뭐 네. 그냥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네. 즉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줘라.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응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임의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영장 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네. 거죠.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이런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고 싶지 않아도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알아서 먼저 요구에 응해서 준다면 또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가지고 와서 제출한다면 뭐 영장 발부와 집행까지도 이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이 경우에 이 사안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휴대전화 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그 내용 휴대전화 기에 대한 압수영장을 좀 청구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수색도 하고 압수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현재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은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절차적으로 이거를 활용한 건지 알고 이용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 상태죠.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수처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휴대전화를 가져온 그 포렌식 자료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개별 영장 발부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네.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윤석열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건이 4개나 됩니다. 하나는 오늘 나왔었던 이제 판사 사찰에 대한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모해 이중과 관련돼서 수사 방해 건이 하나 있고 옵티머스 부실 수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발 사주건입니다. 근데 이 맞네요. 고발 예. 사주건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선수가 어떤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찰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고 구단의 자체 징계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이런 잘못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스스로를 조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다 또는 수사를 그냥 대충 할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한편 또는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감찰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대검 감찰부가 나섰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검 검찰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현직 검찰 대변인이 썼던 이 휴대폰을 조사하던 과중에 어떠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공수처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대검 검찰부가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수처는 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검찰도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도 이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부가 조사해서 지금 확보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확보한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은 앞에 했던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휴대폰 안에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해당하는 대변인이 3명 정도입니다. 이창수 전 대변인, 권순정 대변인, 그리고 서인선 현 대변인이 있는데 네. 서인선 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올 9월까지 이 기계를 쓰다가 공기계로 보관을 해두고 새로운 휴대폰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공기계로 두고 있는 휴대폰을 그대로 포렌직을 해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순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4월 3일 고발장이 전달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랑 연락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딸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모른다. 손준성 검사는 출두하면서 나는 모른다.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게 작성을 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기계에 남아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준성 검사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감찰부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네. 확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역시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부가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또 그거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상한 이런 것이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수처가 감찰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어떤 하청 감찰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청 감찰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면은 네. 갑자기 대검감찰부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단기간에 일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었고 네. 사실은 소환 조사를 하는 것도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간을 굉장히 지연했었거든요. 김웅 의원만 같은 경우도 한 2개월 정도 지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지난 한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나서야 한다. 한 2달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지난주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대검감찰부가 이걸 확보하고 나서 공수처로 전달했다라고 하면 의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전부터 대검감찰부는 이미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불거졌을 때 김호수 총장도 검찰 내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식구 감싸기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검찰 내부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사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 하청 감찰이다라고 얘기는 전 성립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찰부가 이미 나서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하청 감찰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었죠. 정권을 떠나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인식이 되고 또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일부 관련성을 지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질타가 이루어졌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부분이 잘 사라지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 정권이 노력한 그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검찰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즉 누가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서 거기 그 방향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이나 속도나 절차나 강도 관련해서 누군가 실제 다른 검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어때? 검찰 지금 어느 쪽에 줄 섰어? 검찰 이 사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를 짐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오히려 그 검찰 조직이 대체로 정부 여당과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결국 여러 논란을 겪은 다음에 지금의 검찰 조직, 그 검찰 구성원들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앞으로의 정치적인 권력, 정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누가 집권할 것이냐, 그에 따라 내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도 아니고 검찰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공수처가 검찰 그리고 또 검찰 구성원 중에 또 특정 인물과 이른바 내통을 한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의 위치 또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의 생각 등이 그런 것을 볼 때
글쎄요. 네.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전 논의 또는 이른바 하청, 감찰 등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평론가께서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하게 되면 권순정 전 대변인이 그 손준성 검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등과 뭐 연락을 했던 거를 뭐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또 어떤 내용을 공수처가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고발 사주라고 전제를 좀 해볼게요. 뭐 실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발 사주라고 전제한다면 일단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 국민의힘에게 이제 제출한 작성한 이 고발장을 제공을 했겠죠. 그럼 누가 제공했느냐? 작성한 사람이 제공했습니다.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검사라는 거죠. 검찰 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성을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 윗선에서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리고 또 그런 지시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또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실 큰 틀에서의 고발 사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굉장히 좀 핵심적인 인물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른다. 글쎄요. 가장 명석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한 이미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직 검사가 누구보다 기억을 못하고 누구보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꼭 뒤집어 본다면 이런 수모를 겪더라도 일단 내 한 몸 지켜보자라는 생각일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단계마다 의문은 제기할 수 있고 의혹은 존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되려면은 이 연결고리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변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기까지 네. 다 가지고 와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전담 취재해온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언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현직 기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해당 기자가 사실은 이제 시사평론가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인을 좀 추정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특정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확인해 볼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언론인과 만나서 조사 대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언론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려서 흔히 말하는 피의 사실 공표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는 여론 조성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검찰 대변인이 그냥 언론인들과 소환 날짜가 언제입니까라고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미심적인 부분이나 또는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또는 참고인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네. 또는 특정 수사에 대해서 특정 여론을 형성해달라는 부탁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송 변호사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그 기자가 누군지도 몰라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바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제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공수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그 공수처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평가도 가능할 텐데 네. 일단 공수처 자체가 애초에 태동 자체부터 정치성을 일부 지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 법이 존재함에도 공수처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피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슈큐브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